우리 최경호 선생님 모시고 정의당의 주거 정책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소신 있는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경호입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중앙당에서 참석해서 발표를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개인 사정상 급히 4시까지 세종시에 와야 되는 일이 생겨서요. 지금 세종시당의 도움을 받아 전국 조직 정의당이라서 세종시에 있는 사무실에 와서 여기서 이제 줌으로 발표를 드리고 이따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뭐 아무튼 죄송하고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저 건너편에 이 세종시당 당직자 두 분이 계신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고 있으니 또 어색하면서 신기합니다. 인사를 이제 드렸으니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할 텐데 제가 장소를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 와가지고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도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정의당에 바라는 주거정책 좌담회라고 해서 이제 제가 붙인 제목은 주거 체제 전환의 전망과 과제 그리고 진보정당의 역할입니다. 아래 뭐 도시 재생, 사회적 경제, 인구 혼성화의 시대 이거는 이제 요즘 시대가 어떻다라는 뭐 어떤 좀 인식인데요. 외기는 이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이제 사회주택협회 이사이자 정책위원장으로 있는데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사회주택 뭐이라는 거 뒤에서 조금 설명이 나오겠지만 서울시에서 처음 이게 만들어졌을 때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에 뭐 이런저런 활동을 했고 유튜브에 나중에 제가 좀 뭐 민망하지만 추천을 드리는데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주거복지학교 네덜란드 편을 제가 맡아서 한 게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심상정 의원님하고 저번 벌써 1년 전이군요. 신금 라이브 10번째 부동산 공화국 이대로 좋은가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은 찾아봐 주시면은 이해에 많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순서는 뭐 이제 현재 주거 문제의 진단,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3번, 4번이 오늘의 좀 본론이고요. 특히 이제 정의당은 6번 최저 주거 기준 같은데 좀 신경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억, 토지공 개념, 뭐 공공정책, 사회주택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시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치를 하나 보겠습니다. 9.7%하고 42%인데요. 정의당 총선 지지율이 9.7%였죠, 지난번에. 그런데 이제 세입자 비중이 42%입니다, 대한민국에. 서울의 경우 57%입니다. 여러분들 뭐 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미래한국당하고 당시에 뭐였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비례전문정당, 위성정당. 아무튼 이 정당들의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1당, 2당들의 정당의 지지율 30%, 33%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입자만 딱 봐도 42%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아주 선거만 놓고 봐도 이 세입자의 마음만 사도 우리가 참 훨씬 지금의 이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42%의 세입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례대표제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이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소선거구제에서 하나만 뽑는 제도에서는 60%의 그 자가 소유자 눈치를 주로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당선이 많이 되죠. 그래서 40%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구에서는 좀 목소리를 키우기가 힘듭니다. 구조적으로. 제가 보면은 박원순 전 시장이나 이재명 지금 도지사가 세입자 정책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의당보다도 훨씬 진보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건 그 개개인들이 진보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라서가 절대 아니라 단체장, 광역 단체장을 하다 보니 이 40%의 세입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지역구 소선거구제에서는 안 보이지만 광역이 되고 나면 이 40%가 움직이는 게 큰 파괴력이라는 게 다 와 닿는 거죠.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3.4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뭐 관악구에서 동작구로 이사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에서는 자기가 굳이 투표를 하거나 하는 좀 유인이 떨어지죠. 보면은 투표율들도 보면은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근데 광역 선거가 되면 이제 이 구에서 저 구로 이사를 가도 내가 이 서울시 혹은 경기도에 투표를 하는 게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런지 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정의당이 이런 도지사들이나 시장보다 더 세입자한테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낸 거가 많지가 않고 물론 우리가 뭐 수권을 못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 40%에 해당하는 주거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세입자들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몇 가지 얘기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맨날 나죠. 뭐 집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지어야 된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점을 짚어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집은 계속해서 짓긴 지어야 됩니다. 이게 1번부터 6번까지의 이유를 제가 댔습니다. 집이 이제 자연 멸실 주택 점점 낡아가지고 이제 허물어지는 주택이 일부 있겠죠. 그만큼은 보존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를 옮겨야 됩니다. 최저주거 기준 이 충족이 되는 집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가 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요 위에 표를 보시면 이 오른쪽 편은 최저주거 기준의 이제 검사를 일단 하는 경우입니다. 검사를 하는 경우에 요 위쪽으로 가서 이 충족이 된 경우가 이 펄어서름한 부분인데요. 근데 아예 이 뿔구스름한 부분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해봤더니 안 되는 사람들 이 다의 항목인데요. 그게 아니라 아예 요 가하고 나 같은 경우는 검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최저주거 기준에 이게 미달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조차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최저주거 기준은 주택에만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나 쪽방 이런 거는 주택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분류가 안 돼서 아예 검사를 안 합니다. 물론 오피스텔들은 아마 다 최저주거 기준을 만족할 거예요.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조사조차 안 된 사람들. 특히 이번에 포천에 비닐하우스에서 돌아가신 그 이주 노동자분도 계셨는데 그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들은 아예 조사조차 되지 않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주민이라던가 뭐 이렇게 주택 보급률 계산할 때 계산 안 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집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리고 인구는 줄어도 1인 가구가 늘어나면 가구 수는 늘죠. 그러면 집은 가구 수대로 필요한 거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역대 최고로 늘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1인 가구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품질이 향상돼서 옛날보다 좀 더 넓은 집에 산다던가 뭐 옛날엔 어떤 뭐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던가 그리고 최근 들어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늘어난다고 하면서 1인당 사용 면적은 좀 느는 추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형편 속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살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보면 집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들은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공급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땅은 부족한가? 그럼 땅은 고층화를 통해서 용적률을 높이면 집이 점점 더 이제 똑같은 바닥 면적에도 더 높게 지어서 부피가 늘어나면 용적률이 커지는 거죠. 그럼 땅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치는데 엊그제도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오늘도 김종인 대표가 국민의힘의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지만 무조건 고밀도로 높이는 게 답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부족한가? 뭐 돈은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겠죠. 요새 주가도 막 오르고 하는 게
워낙 유동성이 풀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돈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돈은 뭐 어딘가 있고 주택도 뭐 무슨 도둑놈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막 낭비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이 80조 원 가량 있습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분양 사업에 자꾸 쓰고 대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고 해서 뭐 그렇지 충분히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짓고 할 수 있는. 근데 주택도시기금의 입장은 우리가 이제 이게 다 국민들의 주택 청약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다 이거를 잘 관리해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데다가만 해야 되고 안정적인 데다만 하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그런 데만 투자를 하면 결국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은 돈인데 그 돈이 이자율이 높은 데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자꾸 집값을 올리면 이게 뭐 하자는 일이겠습니까? 그 돈을 정말 이렇게 저렴한 집을 많이 짓는 데 써야 될 텐데. 그래서 그 담당자는 그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선의를 가지고 정말 이 돈을 국민의 돈을 잘 아껴서 좋은 데다 써야죠. 수익률이 높은 데 투자해요. 해야 하죠. 라고 말하겠지만 정책적으로는 그 돈을 정말로 좋은 집을 많이 저렴한 집을 많이 짓는 데 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인데요. 재건축 재개발을 풀고 집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한 10년 뒤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장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은 집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꾸 제가 전국에 계신 분들 앞에서 자꾸 서울 예를 들어서 좀 민망하고 죄송스러운데요. 서울에 예를 또 들자면 음마 아파트가 4,400세대가 삽니다. 거기를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4,400세대가 서울 시내에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 거죠. 집을 구하러 몰려 나올 겁니다. 주변에서 전월세를 구하러 다니겠죠. 또 전월세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당장은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건 주택의 공급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주택의 공급 효과가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재건축 재개발 완화하겠다고만 떠드는 분들은 꼭 제가 뭐 특정 사람을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전월세난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좀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양도세를 풀어서 그러면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가 너무 버거워서 버티고 있다. 양도세를 완화해서 내놓도록 하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반박을 하고 싶은데 1번 실제로 그런다고 얼마나 내놓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내놔서 세금을 못 걷게 되면은 생기는 피해도 있지만 정말 이 세금이 뭐 그때그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라고 우습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계속 버티면은 뭐 우리한테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심각한 건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빈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다 세입자가 들어가 살고 있는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내놓을 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없으면 결국 또 쫓겨나는 거죠. 실거주자가 와서 이 집을 사겠다고 하면은 세입자 나가야 되게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지만 그래도 실거주자가 와서 살겠다고 하면은 세입자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현재 빈집인데 아무도 안 살고 있었는데 이거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거면 공급 효과가 맞겠죠. 근데 현재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데 이걸 공급 효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인지 그 사람들한테 그 집을 다 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차라리 공공이 그 집들을 다 수용을 하던가 근데 물론 너무 많은 집을 수용할 돈은 없겠지만 공공이 그 집을 5억짜리 집을 4억에 전세 주고 1억에 뭐 세입자가 그 갭으로 투자한 집을 공공이 그럼 1억만 주고 인수한 다음에 그 4억짜리 세입자는 일단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4억짜리 세입자라 그러니까 너무 좀 세입자 중에서도 아주 형편이 좋은 분 예를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2억짜리 집을 그냥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내놓으면은 뭐 한 1억 8천에 나올지 모르겠고 누군가 그걸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다 이사를 다니게 하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2억을 공공이 인수해서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잖아요. 세입자가 지금 1억 5천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말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은 왜 자꾸 내 집 마련 얘기는 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유지하려고 하나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뒤에 부분에서 그것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택 정책은
좀 낙수 효과에 따른 게 많았습니다. 집을 많이 일단 지으면은 내 집을 가진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다주택자를 괴롭혀서 집을 내놓게 하면 그 집이 결국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갈 것이다.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밑에서부터 물을 부어서 배를 띄우자는 겁니다. 집을 많이 지으면 내 집 가진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을 했더니 원주민들 정착률은 떨어지고 사람들이 더 외곽으로 밀려났었죠. 그래서 뭐 장소를 개발하지 말고 사람을 위한 개발을 하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아무리 늘리자고 해도 사실 2013년에서 2016년에 서울시에 공급된 신규 주택의 77%가 다주택자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을 하면 다주택자라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들의 세입자들의 권리가 너무 투철하면 이 집을 굳이 가지고 있기보다는 팔아치우고 싶어지겠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꾸 다주택자들한테 뭐 물론 보유세나 이 양도세가 세금의 이 적정한 세율의 세금을 때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는 세금을 때려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세금을 자꾸 세입자한테 전가하지 않습니까? 뭐 전세값을 올려서 내가 세금을 내겠다, 월세를 올려서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그런 은이 월세를 못 올리게 표준임대료, 우리 정의당이 뭐 선거 때 얘기했던 공정임대료 제도라든가 이런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서 월세를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집을 내놓게 되면 그 가장 약자인 세입자의 주거권도 보장이 되면서 점차 매물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물을 채우자. 부상효과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발적인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서론의 거의 마지막 얘기인데요. 지금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자고 했지 않습니까? 한 번 보장을 하죠. 한 번. 정의당 선거 공약은 2번, 3년씩 2번 해서 총 3 곱하기 3, 9년을 살 수 있게 해주자였던 것인데 저는 차라리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자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무기계약이 기본인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네덜란드,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 가면은 다 무기계약이 기본입니다. 그냥 들어가면은 무한정 살 수 있어요. 제가 거기서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마약을 재배하거나 맨날 불장난을 치거나 그런 경우만 아니면 그런 악성 세입자라면 임대인도 계약 해지권이 있어야겠죠. 맨날 집에서 불장난하는 사람을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기계약이 기본인 사회가 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주어지는 그래서 이걸 행사하려면 특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조세가 전가되지 않고 세입자는 얼마든지 원하는 기간만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점유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회. 점유 중립성이란 말은 전세를 살든 월세로 살든 자기 집에 살든 서로 큰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망 중립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통신망. 뭐 KT를 쓰든 뭐 LG를 쓰든 큰 차이가 없으면 서로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주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전세로 살거나 내가 내 집을 마련했거나 별 차이가 없는 사회. 그래서 주거 사다리라는 표현이 필요 없는 사회. 주거 사다리라는 표현은 이쪽하고 이쪽의 높이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복지 국가들의 주거 시스템을 보면 사다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약간 기울어지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집을 가진 게 좀 더 유리하긴 할 텐데 그냥 주거 징검다리라고 그래서 저는 표현하는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드냐 이제 좀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가 서론이었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죠. 자, 요거는 뭐 외국의 어떤 장면인데요. 자전거, 자동차, 걷는 사람, 트램 이 모든 게 다 서로 큰 스트레스 없이 어울려 있는 제가 말씀드린 점유 중립성의 모습을 이거는 이제 뭐 교통의 수단의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책 혹은 주거 문제의 진단을 저는 3가지 양극화로 보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가진 사람은 집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료가 옛날보다 덜 든다면 뭐 전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주택자가 많아지더라도 옛날보다 내가 쓰는 돈이 더 줄었다. 월세가 더 깎였다. 그러면 뭐 굳이 내 집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문제는 주거비 부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주거비 부담이 늘었는데 문제는 가난할수록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주거비로 뭐 10%밖에 안 쓰는데 100만 원이 월수입인 사람은 30% 이상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집이 더 좋은 집이었다면, 뭐 집이 더 좋은 집에서 내가 살게 됐다면 옛날보다 좀 더 비싼 돈을 내는 것도 뭐 나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하, 옥탑방, 뭐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사는 아까 말씀드린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도 아니고 최저주거 기준의 조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옛날보다 더 돈이 덜 드는 것도 아닌데 품질은 더 안 좋은 데서 산다면요. 예,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급을 아무리 했더니 2013년, 16년 같은 경우 서울의 경우는 이 정도 수치인데 새로 짓는 돈을 자꾸 유주택자가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강제로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은 건데요. 그리고 일단 아무리 반값으로는 집이 나온다 그래도 너무 비싸서 살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10억짜리 집이 5억이 된다 그래도 500만 원씩 10년을 저축해야 되나요? 거의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뭐 또 집값도 또 오를 테고 그렇게 저축을 뭐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현실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정책은 어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건설 정책은 성공했다. 하지만 분배 정책이 실패했다. 건설 정책은 성공했다고 감히 뭐 말하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신도시가 너무 뭐 친환경적으로 지어졌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또 이제 평가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정도 짧은 기간 안에 이 정도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 많은 집을 지어서 주택 문제를 어느 정도 절대적인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는지 나라는 많지 않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양극화로 점유, 비용, 품질의 양극화로 분배는 실패했다라고 보겠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 정책이 차분하게 이렇게 발표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보면 정권의 위기 시기에 비상사태 어떤 비상대응 발표를 하듯이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이 주택 정책은 10월 유신 시절에 발표가 됐고 1980년에 국가보위입법회의인가 전두환의 그 초원법적인 기구에서 500만 원 건설이 발표됐고 200만 원 건설은 노태우 정부에서 그 중간 평가를 취소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 부족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그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좀 하기 시작했지만 임대주택의 이제 문제는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걸 그러면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정책은 또 뭐가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이제 주거 체제론적 기획, 주거 사다리론에 한번 갇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체제론적 기획이 부족했다라는 말은 그냥 뭐 그때그때 전세가 부족하면 전세를 늘리겠다. 내 집이 비싸지면 어떻게 집값을 잡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A 정당이 뭐 보유세를 3%를 매기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5%를 매기겠다.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거 중립성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에 대한 기획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 처음 했을 때도 1가구 1주택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은 주택을 탈상품화할 거냐라는 논쟁이 좀 있었는데 탈상품화한다는 얘기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이렇게 이런 시장에서 너무 주택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때도 우리는 1가구 1주택 위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 어떤 체제론적 기획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내 집 마련 이데올로기를 계속 쫓아왔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모순되는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지 되겠는데 한편에서. 근데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전세로 나온 건데 그러면은 이번에도 그렇지만 증여를 막 해서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럼 전세가 부족해집니다. 그럼 저는 왜 그러지? 그리고 수도권에 막 사람들이 몰리니까 수도권에 집을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룩하겠다고 합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는 격이 되는 거죠.
좀 이 전체적으로 이 모든 가치들을 제대로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좀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가구 1주택 주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모두가 내 집을 갖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걸 해야 됩니다. 주거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뭐 덴마크, 오스트리아,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의 자가 소유를 보면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55%, 56% 그렇습니다. 그 나라들이 복지국가인 이유는 내 집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복지국가가 아니라 세입자로 사는데 아무런 꿀림이 없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억울함이 없는 그런 사회라서 복지국가라는 거죠.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한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기에 따라서 주거 사다리가 필요 없는 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 점유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입자로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세상. 그래야 쫓기듯이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내 집을 사고 싶을 때 내 집을 사기도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서 정의당이 만드는 어떤 세상은 이제 그 세입자로 살아도 마음이 편한 세상.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증명이 딱 됐다라기보다 제가 하는 주장입니다. 8가지 태제라고 했는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8가지 어떤 명제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정의당에서는 어느 정도 이걸 받아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핵심 혹은 정의당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4번,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 6번.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앞에서부터 보면 목표는 가격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다. 임대인이든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을 잡는 건 결과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결과적으로 가격이 잡히면 좋은 거고요. 자가 소유도 꼭 나쁜 건 아니다.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라. 하지만 문제는 진보정당이 볼 때 문제는 모두가 자가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왜 모두가 자가 소유자가 될 수 없는가? 왜 1가구 1주택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오늘 드릴 얘기고요. 그리고 모두가 자가 소유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원룸에 사는 1인 가구가 내가 2년 뒤에 다른 도시로 이사 갈지도 모르겠고 지금 아직 취직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꼭 사야 됩니까? 취등록세 다 내면서 나중에 양도세 내면서 그냥 임대해서 살다가 대신에 세입자의 서러움 없이 살다가 때가 되면 이사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공급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5번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6번은 유동화하고 다양한데 유동화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뭐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뭐 유동화 시키는 게 뭐가 문제가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 금융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비싸게 들어간 건설비를 어떻게 매달 조금씩 내는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게 이 유동화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국토 도시 정책에서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사회적인 궁극에게는 교육 정책하고 연금 정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제 역량 바뀌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 드릴 수는 없을 텐데 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에 목숨을 걸고 올인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가 노후가 불안해서죠. 그리고 애 교육 때문에도 그런 게 맞습니다. 우리 애가 전학을 못 가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려줘야 되고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이 비싼 동네는 그 동네가 학군이 좋아서 그렇다던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연금 정책이나 노후 보정 정책이 확실히 해결이 되면 부동산으로 쏠린 이 스트레스는 확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이 이제 연금 정책이 해결되면 됩니다 하고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 분야에서 뭐가 문제인지는 오늘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왜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없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곡선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S자처럼 생겼는데요. 뭐 모든 나라가 대충 이렇겠죠. 제일 가난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소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집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겹쳐 놓으면은 이 주황색 집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보다 큰 사람들은 집을 못 사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면은 어찌됐든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가는 곡선이 아주 낮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정말 이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만 집을 못 산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심으로부터 멀수록 집값이 싸겠지만 도심이 가까워질수록 집값이 비싸질 텐데, 문제는 소득도 적은 사람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산다 그래도 출근을 도시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농어 산촌에도 빈민이 살겠지만 도시에 사는 많은 어려우신 분들, 우리 6411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은 이 외곽에서 이 땅값이 비싼 동네로 출근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위치에서는 자기 소득은 요 정도 수준인데, 참 이게 인터넷으로 설명하는 이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제 커서가 움직이는 게. 예. 예.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땅값도 산 동네, 이 동네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못하고 이 동네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동네의 집값은 이 정도인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내 소득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주던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빚 내서 집 사라. 그러면 자기 소득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빚을 내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그나마도 정규직이거나 이래야 그렇게 대출이 되는 거죠. 편의점에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유연화돼야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물론 정의당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노동이 유연화돼서 경제가 발전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근데 다른 데 가가지고서는 자 이제 인생의 적당한 시점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서 모두 다 자가 소유자가 되세요. 그러면은 사람 놀리는 거죠. 네? 아르바이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 1가구 1주택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 집값이 중간에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미국처럼 은행한테 다 집 뺏기고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겁니다. 2007년 8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물론 지금 뭐 빚내서 집 사라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거를 의도를 하신 건 아니기를 빌겠습니다만 정말 위험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토 보유세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토지 값만 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집값이 뭐 10억 원이면 토지비가 5억 원, 공사비가 5억 원, 혹은 토지비가 6억 원, 공사비가 4억 원 뭐 이 정도 드는데요. 거기서 토지비가 싹 빠져도 여전히 매우 비쌉니다. 건축비가 남습니다. 그래서 토지비가 빠지면 아까 이렇게 높았던 주황색 곡선이, 이렇게 급했던 주황색 곡선이 좀 완만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그리고 토지의 문제는 우리가 무상급식하고는 다른데, 무상급식은 뭐 가격이 싸다는 차원이 아니라 옆 친구한테 주는 음식하고 저한테 주는 음식을 거의 불만 없이 똑같이 분배해서 나눠주는 게 가능합니다. 고기도 뭐 5조각씩 주고, 밥도 뭐 여기서 먼저 폈다고 해서 나중에 푸는 사람이 크게 차별받는다고 생각 안 하는데, 집은, 주택은 그 아파트에서도 한 층이 높이가 달라가지고 뭐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 값이 왔다 갔다 하고, 누구는 직장 근처에 사는 게 집이 좀 좁더라도 직장 근처에 사는 게 좋지만, 누구는 내가 그냥 1시간을 더 교통을 뭐 이용해서 다니더라도 좀 멀리서 사는 게 더 좀 좀 공원 옆에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집은. 그러다 보니 선호가 다 다르다 보니 어찌됐든 토지에 아무리 세금을 매겨도 좀 인기가 있는 입지가 있고, 그런 경우는 결국은 가격으로서밖에 이게 차이가 안 날 텐데, 그리고 남는 건축비 문제도 있고, 여전히 집값은 부담스럽습니다. 투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세상이 돼도, 그래서 뭐 보유세가 비싸지고 해가지고 투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세상이 돼도 20대 뭐 30대 사람이 혹은 뭐 고령자가 자기가 매달 버는 돈으로
저축을 해서 집을 사기에는 20년 걸릴 게 10년으로 줄어드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10년 동안은 어디 가서 사냐 이거죠. 그래서 유동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화면 앞에서 설명을 하면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할 텐데. 자, 요 처음에 드는 비용이 왕창 들면은 이제 이게 공사 시점이라고 치고 1, 2년 지나면은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 수입으로 이 비용을 갚아 나가야 되는 거죠. 집을 뭐 땅 파서 짓는 게 맞네요. 집은 땅 파서 짓는 게 맞는데 아무튼 땅 파서 집을 짓는데 이 땅 파서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 돈을 이 건설비를 대줘야 건설 노동자들도 월급을 받아가고 하는데요. 자, 처음에 이렇게 드는 돈을 누군가 왕창 줄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담보대출로 이렇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이 파란색이 집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면 왕창 들어간 돈을 주고 사서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주택자가 그 돈을 주고 산 거를 이제 누군가 다시 바로 사는데 이게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억 원짜리 집을 전세금을 1억 5천을 끼고 집주인 혹은 임대인은 5천만 원만 주고 사는 거죠. 그게 자기 자본 5천만 원만 들였습니다. 이게 갭 투자가 이런 거죠. 근데 그래 놓고 사실 1억 5천에 대해서 이 시장 이자율을 받는 게 월세로 받는 것보단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가 그래도 세입자한테 좋은 제도다라고 얘기할 때 근거가 이건데요.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근데 그럼 집주인은 정말 천사라서 자기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세입자를 위해서 전세로 내놨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뭐 전세계에 없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전세로 내놓은 거는 자기가 처음에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1억 5천을 조달하려고 한 거죠. 이거 집을 하나 미리 빨리 살려고. 그렇게 해서 월세보다 불리하지만 전세로 놓은 이유는 나중에 매각했을 때 이만큼의 빨간 만큼의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이 이만큼 생기니까 전세가 이제 이자율이 월세보다 좀 적었다고 하는 요 손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노린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처음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그 세입자로부터 받아서 유동화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어찌 보면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었던 게 2억 원짜리 집을 내가 1억 5천만 가지고도 2년이지만 2년 뒤에 재계약을 할 땐 또 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걸 국가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했던 일제시대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월세로도 받아주기도 하고 전세로도 받아주고 안 그랬으면 우리가 뭐 지방에서 갑자기 서울에 일자리 구하러 올라왔을 때 뭐 동네방네 찾아다니다가 땅 구하고 건설업자 구하고 집 지어서 다 지은 다음에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다 미리 해주고 전세금만 받아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 고마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없으면 또 임대인들도 집을 뜯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마운 게 서로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았나 보죠. 그래서 민간임대 시장에서 원성이 점점 높아졌고 세입자의 서러움이 점점 커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이 개입해가지고 뭐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공공이 하는 것 중에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다주택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 임대 기간 중에 전세는 아니고 조금 싸게 받지만 그래도 손실이 날 만큼으로 받습니다. 이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원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LH공사가 이렇게 받으면은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기업이 적자 뭐 나더라도 복지를 위해서 돈을 써야지 세금으로 메꿔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거는 이제 뭐 그거대로 또 이제 정책이 그렇게 정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찌됐든 사업 구조가 그렇게 하다가 5년이나 10년 뒤에 이걸 팔아서 생기는 수익으로 운영 기간에 싼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게끔 애초에 설계가 된 겁니다. 5년 후 분양전환, 10년 후 분양전환. 그럼 다주택자들이 하는 행동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뉴스테이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게 우리 뭐 시내에 가면은 뭐 10층짜리, 20층짜리 큰 건물들 해외 자본이 뭐 투자했다, 무슨 사모펀드가 했다라는 그런 큰 건물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건강한 구조일 때도 있어요. 이런 오피스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하고
뭐 이렇게 뭐 멋있는 임차인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높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수입도 어느 정도 냅니다. 임대 기간에도 적자를 안 보고 4년이나 8년 뒤에 부가가치를 얹어서 2천억짜리 건물을 뭐 2,400억에 팝니다. 그러면은 좀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더 이 세상에 생산적인 뭔가를 내놓은 그런 투자인 거죠. 다주택자들이나 LH 공사보다도. 근데 어찌 됐든 일반 그러면 우리 서민의 주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은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팔아야 되면 아니면 계속해서 적자가 나야 되는 구조면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구조입니다. 뭐 외부에서 돈이 세금으로 메꿔주던가 하면 몰라도요. 자, 그래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나 혹은 영구임대주택, 영속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그래서 충분히 싸지가 않습니다. 임대료가 충분히 싸지가 않습니다. 시세 80% 수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더 저렴하게 할 거냐 이제 뭐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 두 모델의 특징은 이 매각 차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훗날 팔아치우는 게 아닙니다. 해외 우리 공공주택, 사회주택 같은 거 보면 다 40년, 80년 가죠. 훗날에 팔아치우지 않고 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안 그러고 나서는 10년 뒤에 또 공공주택 물량이 줄어요. 그럼 또 새로 짓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럼 또 어디서 택지 개발하겠다 그러고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내리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매각 차익이 없어도 작동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입이 길게 뽑아줘야 되는 거죠. 길게. 그래서 요 면적은 같아야 되겠죠. 이 처음에 들어간 돈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공사비를. 그리고 이 면적이 좀 더 커야 되겠죠. 뭐 현재 가치 할인법이라고 해서 아무튼 미래의 1,000만 원은 지금의 900만 원에 해당한다고 치면 지금 공사비가 900만 원 들었으면 임대료 수입을 다 합치면은 100만 원씩 10번을 받는다던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매달 부담되는 임대료는 이게 높이가 낮을수록 매달 부담되는 돈은 적겠죠. 그럼 이걸 최대한 길게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장수명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장수명화되는 것은 친환경적인 뭐 그린 뉴딜, 뭐 건물 건축 폐기물 감소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래야 임대료가 싸집니다. 그래야 훗날에 토지 가치 상승에 기대서 그걸 나중에 팔았을 때 생기는 차익을 염두에 두고 지금 임대료를 싸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지속 가능하게 임대료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길면 길수록 좋겠죠. 이 건물의 수명이 120년, 뭐 유럽의 나라들에 보면은 물론 걔네는 이제 그 돌이 많이 나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나무가 많이 나가지고 목조 건물로 짓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물들은 좀 오래 간 게 없지만 어찌됐든 뭐 그건 걔네들이 운이 좋았다 치고 건물이 120년 이렇게 가니까 임대료가 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낮고 긴 사각형일수록 임대료를 내는 이 돈이 들어오는 부분은 분배 정의에도 맞고 환경 정의에도 맞는다.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간 1, 2년 사이에 공사비는 왕창 몰아서 필요한데 수입은 이렇게 수십 년간에 나눠서 들어온다면 이걸 연계해 주는 게 유동화고요. 이 유동화를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통해서 해준 게 민간 임대주택이고 그걸 국가가 하면 공공임대주택이고 그 유동화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거나 하면 사회주택인 거죠. 종교단체나 이런 데가 하면은 그런 게 이제 사회주택인 거고 하지만 유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고 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제 그 70조, 80조에 이르는 주택도시 기금을 운영하는 데고 주택 그 금융공사는 기재부 소관인데 그 영무기지론이죠. 주택을 이렇게 나중에 팔겠다라고 약정을 하면 그 이제 매달 돈을 주는 주택연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데가 이제 주택금융공사인데 그런 공사들이 이제 진짜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겁니다. 그 주택도시기금이 그 국민들의 이 청약저축으로 모금된 돈이라고 그거를 이제 이자율을 높은 데다가만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1년, 2년 있다가 그 분양이 되는 그런 민간 건설사들, 대기업이 짓는 아파트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임대료 수익으로 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주택도시기금 70조 원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억 원짜리 집을 지금 사서 매달
작은 월세로 갚아서 30년 있다가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일반 은행은 못하고 뭐 사회적 교배나 협동조합은 혼자서는 못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은 그런 거를 하라고 진짜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맨날 무슨 뭐 브랜드 아파트에만 투자를 하고 그래놓고 나서 뭐 민간 펀드면은 그래놓고 연말에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게 이해가 가지만 왜 공공기금이 그러냐 이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핵심이고요. 그 돈을 이용해서 임대로 살아도 마음 편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자 유동화를 하는 게 아까 다주택자가 하면 민간임대주택이고 공공이 하면 공공임대주택이고 이거를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 부문 소셜 섹터가 하면 사회주택이라고 했는데요. 외국은 이제 이게 개념이 공공주택하고 사회주택이 섞여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 이 사회주택 영역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진보적 해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상품화와 탈시장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육, 연금, 뭐 사회보장 이런 것처럼 이게 시장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영역 속에 주택도 만들자고 하는 거죠. 복지국가의 4대 기둥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택은 아무래도 좀 민간 건설사한테 의존하는 게 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있고 해서 복지국가라고 하더라도 교육이나 의료나 연금만큼은 안 된다고 합니다. 주택은. 그래도 그 나라들은 탈시장화된 탈상품화된 복지국가의 4대 기둥 속에 주거를 넣고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들은 에스핑 앤더슨의 뭐 얘기를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고요. 여기 장단점이 있는데요. 투기에 의존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굴러가는 대신에 연금 재정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월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금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고 연금 재정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반면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집을 담보로 맡겨서 그 주택연금을 타서 쓰면 되니까 국가가 줘야 되는 연금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집니다. 뭐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장단점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 쪽 해법은 자가 소유를 강조하고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커뮤니티 활동도 좀 더 애정을 가지고 하고 뭐 집도 열심히 고치고 집 관리도 잘하고 아무래도 공공임대에 사는 분들은 좀 집 관리는 뭐 직접 내가 해봤자 뭐 내 집도 아닌데 뭐 왜 내 돈 들여서 하냐 뭐 이런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자기 집을 가지고 책임성 있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기 집을 가지는 게 악마는 아닌데 전 국민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없는 게 문제지. 왜 자꾸 자기 집을 가지는 거에 장점만 얘기하면서 가질 수 없는 사람들 혹은 가지기 싫은 사람들한테 자꾸 집을 가지라 하느냐라는 거지만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는 이제 토지 가치 상승에 기대 가지고 자산화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떤 교수님은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살면은 월세 소장농이 된다고 하면서 월세 소장농이 되면은 그 미래에 자기 자산화에 이 남들은 다 자산화하는데 자기는 이제 이탈해 있다고 그런 걸 걱정해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누구나 다 그럴 거냐 토지 가격이 지금 물가 상승보다 계속 비싸지게 어느 순간까지 갈 거냐 중간에 한 번씩 거품이 파국 같은 게 생기는데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집값이 2억 원 4억 원 오른 거를 막 LTV 40% 집값의 40%만 빌려주게 지금 막아놨는데 그걸 80%로 열어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죠. 당장 내가 지금 안정된 직장에 취직을 해서 집을 살려고 막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억울할 겁니다. 내 코앞에서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잘렸으니까.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LTV를 80%로 올려주면 5억짜리 집을 이제 4억을 빚을 내서 살 텐데 경제 위기가 튕겨와서 그 집값이 4억 밑으로 내려가면 은행은 회수에 나서죠. 그런 사람이 한 명일 때는 문제가 뭐 그분의 개인의 불행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돈을 어디서 꺼가지고 갚으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면 은행도 휘청하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서울시랑 국토부가 얘기하는 게 지분 적립형 주택인데요. 그거를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은행한테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처음에 20%의 예를 들어 처음에 20%의 지분만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일단 살면서 은행에다가 갚을 원리금을 그냥 이 공공이 지분 적립을 해주는 기관 LH나 이런데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데다가 지분을 계속 적립해 나가면서 점점 자기 집으로 가지게 해주는 거죠. 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가 소유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출을 통해서 자가 소유라는 거의 위험성을
절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겠고, 이 탈시장화의 관점에서는 큰 정부에서는 공공임대가 계속 뭐 일리가 있겠고요. 혹은 저는 뭐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국가에서는 홍콩을 또 도시국가라고 하면 또 외교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이런 데서는 공공임대가 가능하겠지만 국가 인구가 어느 정도 많아진 곳에서는 이런 자발적인 시민사회 영역에서 나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결합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택이고,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연두색으로 넓게 표시한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사회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협력해서 해결하는 것들이죠. 그중에 이제 덴마크나 스웨덴에서 많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많이 소개된 게 협동조합형 주택인데요. 소유하고 임대의 구분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소유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싫어하고 탈시장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은 사회임대주택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으로 하려면은 출자금도 내야 되고 매번 회의도 가야 되고 하는데 또 이제 그럴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약간 기업형으로 지어서 공급해 주는 게 분명히 한쪽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세에 살면서 지역에서 협동조합 같은 거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이게 좋죠. 이게 왜 소유하고 임대의 구분이 어려워지느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소유한 주택입니다. 내 개인 소유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출자금을 냈기 때문에 나는 협동조합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내가 간접적으로는 소유한 거죠. 근데 월세를 협동조합에 내는 셈인데 내가 협동조합의 주주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으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공공임대에 살면서 이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주면은 안 되죠. 그거는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거고 쫓겨나게 되는 사유가 되는데, 이런 협동조합형 집에서는 사전에 내가 떳떳하게 신고를 하고 내가 6개월 동안 어디 가는데 그 사이에 누가 좀 내 집에 와서 지낼 거야 라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당당한 집주인의 일원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후에 동거인에게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이런 데서 앞으로 돈을 이제 빌려주는 게 이 세 가지 영역, 사회임대, 하이브리드, 지분적립형에다가 돈을 빌려줘야 된다. 맨날 대기업 건설회사에다만 빌려주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점이고요. 이제 그린 뉴딜 얘기는 뭐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 환매보증부하고 지분적립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환매보증부가 왜 중요하냐? 환매 조건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보증부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환매해야 된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조건부고, 환매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 팔겠다고 신고하면 국가가 언제든지 되사주는 그걸 강조하면 보증부인데요. 자, 이게 전세를 흡수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아까 보면은 다주택자들이 투기하는데 악용되는 거는 문제인데 전세 세입자는 죄가 없죠. 나는 월세보다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강제저축의 효과가 있는 전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고, 당장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전세에 살고 싶으니까 전세난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흡수하기에는 환매보증부가 좋다. 왜냐하면은 시중 가격보다 한 75%로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집인데 750만 원에 들어갑니다. 전세랑 비슷하죠. 근데 팔 때 이거는 집값이 떨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집값이 900으로 떨어졌는데 그럼 내가 100을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주택 가치, 건물 가치에 기여를 한 걸 인정을 받으면 60만큼 인정을 받고, 떨어진 마이너스 100에 대해서는 뭐 50%씩 나누기로 했으면 반만씩 나눕니다. 그래서 집값은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떨어졌어도 나는 750을 주고 샀다가 나중에 되팔 땐 760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전세하고 차이는, 전세는 집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들어갈 때 가격을 다 보장을 받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는 억울하지만 집값이 내려가면은 전세가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깡통 전세가 돼서 집주인이 대째를 하고 물러나지 않을 경우의 얘기죠. 그러니까 명목상의 권리는 되지만 실제로는 맨날 물 안에 떱니다. 우리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 날리면 난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국가나 혹은 LH가 딱 하는 거니까 그럴 걱정이 없고, 나 나갈래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전세 어떻습니까? 뒷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빼준다. 심지어 계약 기간에 다 찼어도 미안한데 뒷사람이 안 와가지고 내가 돈을 못 준다 이러잖아요. 그럼 올 때까지 못 나가고 또 버티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건 언제든지 돌려줍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값이 좀 떨어지면 약간 손해를 나눠야 되고 값이 오르면 그걸 또 약간 같이 그 이익도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회적 소유라고도 하는데요. 사회적 소유. 대신 세금은 또 좀 내야 됩니다. 자기 지분만큼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지분 적립형은 뭐 아까 이제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월세하고 전세가 보면 자산화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제 적취 효과는 있지만 전세의 경우 약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월세가 이미 23%, 전세가 지금 15%인데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세에 살고 전세는 서울의 아파트 중심으로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막 독립하는 첫 사회 초년생으로서 독립하는 분들한테는 전세에 대한 대책 얘기하면은 먼 나라 이야기죠.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세난은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월세, 전세, 환매 보증부, 지분 적립형 자가를 비교해 보면 자산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면서 중상 이제 주거 안정은 둘 다 강하고 황금성도 강하고 투기 활용 가능성은 불가능한 이런 게 정말 좋은데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허그나 혹은 건설회사나 이런 데서 다 이걸 하기가 싫으니까 그리고 너무 좀 복잡하고 하니까 도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많은 정당들도 유권자들 앞에 가서 이거 설명을 못하죠. 설명하기 어렵기도 하고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 제가 이거 저번에 모 지구당에 가서도 막 강좌를 했고 여기저기 친구들이나 많은 뭐 세입자들한테나 뭐 시민단체 가서 특강을 해도 끝나고 나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면은 제일 먼저 농담으로 하는 말이 그래서 집 언제 사야 됩니까? 집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이에요. 심지어 이런 강좌를 들으신 분들도 그런데 그 선거 때 딱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주택 문제 해결하려면은요 자산화 효과는 있지만 뭐 투기 효과는 없는 이런 걸 도입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못 하죠. 할 시간도 없고 표도 안 되고 이런 얘기는 꾸준히 하고 끊임없이 하고 정말 이제 계속 그 주도 면밀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도 얘기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얘기하고 지역구 후보는 이제 조금만 못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얘기들인데 이 얘기를 지금 속 시원하게 한번 이제 정의당 당원들 여러분께 드릴 수 있어가지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뒷부분 얘기는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뭐 기본주택과 공공주택 유형 통합의 방향이라던가 뭐 소비자 수평적 뭐 공공주택이 이제 제일 먼저 유형이 통합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임대 시장도 똑같은 임대료 체계로 가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거복지센터의 미담 사례로 항상 소개되는 게 어떤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되게 민간 임대에 아주 안 좋은 열악한 방에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인터넷도 잘 못 찾아가지고 주거복지센터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어디 입주 자격이 되시는지 찾아봐 드린 다음에 입주를 도와드려서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너무 만족해 살고 계신다. 이게 맨날 미담 사례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이게 비극의 사례인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분이 처음부터 살고 있는 그 집이 저렴한 임대료면 안 되는 건가요?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뭐 이런 데들은 너무 제가 사대주의자 같이 얘기해서 좀 그런데 민간 임대 시장도 월세 뭐 한 지금 한국으로 치면은 한 월세 100만 원 이하는 공공임대 주택하고 임대료 체계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반응을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인터넷이라서 참 이게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아니 왜 이사를 공공임대로 가야 저렴한 임대료에 살아야 되나요? 그냥 같은 면적에 같은 채광의 정도고 뭐 이 임대료를 매기는 방법은 이제 있겠지만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좀 넓은 집에 살면 더 많이 내고 하지만 같은 임대료 체계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인데도 영구임대주택이냐 뭐 행복주택이냐 뭐 무슨 주택이냐에 따라 누구는 나는 월소득 똑같이 200만 원인데 누구는 10만 원 내고 누구는 20만 원 내고 그러잖아요.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그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데는 주택 공급하는 애들은 협동조합이고 뭐고 다양합니다. 막 300개, 500개 되는데 공급자는 다양한데 임대료 체계는 똑같아요. 심지어 민간임대주택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급자는 몇 개 없는데 경기도시공사, SH공사, 뭐 LH공사 이 정도인데 임대료 체계는 다 달라요.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하고 완전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해 가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 100만 원 월세 지금 현재 월세 100만 원보다 비싼 뭐 그런 영역은 자유시장에서 4인 대 4인 간의 계약으로 하도록 우리가 뭐 타협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데서 이제 좀 고급 주택 실험도 하고 뭐 새로운 주택도 하고 재택근무가 중요한 사람들은 좀 그런 뭐 첨단 시스템 갖춰놓은 좀 비싼 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수준 이하는 공공주택이나 민간주택이나 똑같은 임대료 체계로 가는 세상이 꿈만 같은 세상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공기업 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사람들이 이 양쪽의 가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 이 초록색 부분을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은 좀 왜 공공주택보다 비싼데 공공주택은 시세 50% 이하인데 사주택 시세 80%인데 그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임대료 체계를 통합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통제를 하고 그리고 그 임대료 통제를 지키는 집에는 주거보조비를 줘서 이제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주거보조비로 그걸 메꿔주는 거죠. 요건데요. 그래서 주거보조비만 주면 임대료가 오릅니다. 우리 동자동 쪽방이 월세가 주거바우처하고 1,000원 단위까지 똑같고 주거바우처를 올린다고 하니까 쪽방 임대료도 올랐죠. 무상교복 하겠다고 교복 지원값을 지원하니까 업체들이 교복값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수지역에서 군인 월급이 오르니까 모텔비, PC방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를 해야 되죠. 임대료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계약갱신 한 번 연장하면서 5% 해도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신문 사설이 이제 충분히 이제 눈에 선합니다. 임대료 규제하면 사람들이 집을 안 짓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급이 줄어서 더 손해일 거라고 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말 자체는. 시장 공급이 위축됩니다. 가격을 통제하면 모든 상품의 가격은 위축되죠. 그러니까 이 탈시장의 영역, 탈상품화된 영역에서 공공주택과 사회주택이 공급을 하면 됩니다. 공공주택과 사회주택이 뭐 네덜란드는 35%다 하고 부러워하는데 저는 뭐 30%까지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민간 시장의 임대료 통제를 했을 때 위축되는 만큼만 메꿔줘도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7% 정도인데 10%, 12% 정도만 돼도 그리고 이걸 하면은 규제를 하면 충분하다는 거고요. 다만 주택만 지으면은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만 그 이익을 보고 형편에 따른 주거비 지출이 안 되니까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복잡한 체계를 만들 게 아니라 주거 보조비를 지급해서 그러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도 쉽게 참여를 하는 거죠. 지금 LH 같이 거대 기업이 한쪽에서 토지 분양을 해가지고 땅 장사를 해서 번 돈, 그런 돈으로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것밖에는 힘든데 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정의당 당원분들이 지역에서 그냥 협동조합 하나 모여서 만드세요. 5명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신청해가지고 받으면 지금도 땅 살 돈 그 건축비를 국가가 지금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원해 줍니다. 공사비의 총 비용의 80%까지. 근데 이제 그 과정이 힘든데 토지 임대료나 이런 걸 지금은 1%를 해주는데 그거를 더 깎아주고 국가가 돈도 더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게 우리가 제도를 만든다면 그러면 LH가 우리 동네 올 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신 동네에서 얼마든지 이 사회주택을 지어서 공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겠죠. 저렴한 임대료를 여러분들은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임대료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책정을 하면은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내는 게 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보조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주거보조비만 주면 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막 임대료를 올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임대료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사이클이 맞춰서 돌아가는 거. 이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해야지. 국토보유세를 뭐 어떤 당에서는 3%를 뭐 집값에 3% 받겠다 그러면 우리는 5% 우리는 10%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선명하고 힘이 뭐 과격한 정당이다. 죄송합니다. 과격이라는 표현을 빼고 우리가 더 이제 급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주택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주택 체제에 대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5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버스를 탔다고 영원히 버스를 타야 되는 거 아니죠. 비가 오면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뭐 시간을 맞춰가야 되면 전철을 탈 수도 있는데 한번 전철을 탔다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뭐 처음에 우리가 뭐 내가 좀 이사를 갈 것 같으면 임대에 살다가 뭐 이 동네 자리 잡고 가족도 뭐 늘어나가지고 오래 살 것 같으면 집을 사고 아니면 혼자 살아도 뭐 집을 사고 근데 내가 뭐 마침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체 주택을 짓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짓고 근데 이게 서로 그냥 같은 선상에 있는 사회 이렇게 그 상하 관계로 주거 사다리가 필요해서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굳이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등하게 이렇게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이 최저 주거 기준 누락 가구, 미달 가구 해서 얘기를 계속 좀 해야 된다. 지금 이번에 화성 동탄에 대통령이 방문했던 집이 뭐 4인 가구가 사기에는 너무 좁다. 뭐 13평이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얘기를 막 뉴스에 엄청 나왔었죠. 하지만 최저 주거 기준 상으로는 오히려 살짝 넘치는 집이었습니다. 지금 최저 주거 기준이 4명이 사는 집이면 43제곱미터가 최저 주거 기준입니다. 근데 정의당은 이거를 무조건 높이자라고 하는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높이면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최저임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최저주거임금을 아무리 올려봤자 50인 미만은 뭐 최저주거기준 적용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런 걸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 나하고 다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뭐 시간이 뭐 조금 넘쳤는데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질의응답하다 시간이 좀 더 남으면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우리 군산의 박대건 당원님께서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갈래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하나는 1가구 1주택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라 그랬고 이번 정부는 다주택 집 사라 그랬는데 둘 다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빚내서 집 사는 건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집이 없는 사람들보단 집이 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더 사갔고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집 사라 그랬는데 설령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대다수 서민들은 그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5억짜리 집이 조금 매물로 나와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 4억 정도로 떨어졌다 치더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2억도 없는 사람들이 그 집을 어떻게 사요? 대출을 받아야 사는데 대출은 또 LTV를 40%로 묶어놨으니 못 사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만 한 것 같고 강남 아파트 집값을 찾겠다. 가격에 너무 집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격에 집착하지 말고 실제로 이 세입자를 위한 주거 안정 그걸 신경을 썼으면 자연스럽게 부상 효과로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도 뭐 차츰 집을 마련하기 쉬워질 것이고 무엇보다 조세 증가 현상이 없었을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전월세 난도 이유를 알고 보면 다주택자를 괴롭히다 보니까 근데 임대료 통제나 세입자 보호 정책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러고 나니까 세금 올려서 내가 세금을 낼 돈을 월세 올려서 내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지 않은 거죠. 이상입니다. 이번에 이제 장관이 바뀌고 주택 정책이 지금까지 어쨌든 분명히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게 될지 물론 일정 부분은 조금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앞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 조금 말씀을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좀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고 정부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수치 목적을 수치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 막 과거의 실수들 교외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하는 그런 실수들을 반복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지금 많은 인터넷 여론들은 부동산 커뮤니티가 좀 그런 걸 많이 이제 하는데 갭 투자하고 이러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공임대 비중이 늘어나는 게 싫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을 원한다. 내가 분양주택으로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저는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말하는 국민들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은 갭 투자하고 싶어가지고
공공주택 비중을 낮추려고 하는 분인지 저는 정말 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정의당은 좀 정말 그리고 뭐 이렇게 시민단체들은 참여연대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정말로 이제 좀 이 그리고 그래봤자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 그래봤자 은행빚 안 내면은 집을 못 사는데 은행빚 내서 사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환매보증부나 지분적립비 한 가지 좀 안정적인 걸 도입해라. 그리고 그거조차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를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이번 정부의 남은 기간 안에서도 나오는 주택 정책은 분양 중심으로 흐를 위험이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의 심혜명 사무처장님이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요. 지역의 주거 현황을 파악하려면 어디에서 확인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주거와 관련된 지역별 자료를 취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그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저도 볼 때마다 아주 짜증이 나는데요. 아주 찾아보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제일 공신력 있는 거는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건데 제가 여기다 쳐드릴게요. 그 5년마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근데 5년마다 안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주거 실태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 실태 조사는 국토부 교통부에서 하는 건데 그 인구주택 통조사는 통계청에서 하는 거고요. 자, 이런 데 보면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나오고 어떤 거는 표본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큰 흐름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서 지역 체크하고 뭐 동별까지는 안 나오고 기초 단위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예. 어디시죠? 바야바라고 돼 있어갖고, 예. 전 마포 정의당 당원이고요. 네네. 예. 좀 궁금했던 것이 뭐 주택도시기금이 한 7, 80조 쌓여 있다고 맨날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뭐 서울시도 예전에 공공주택에 뭐 10조 이상의 돈을 투입한다고 그랬고 정부도 몇십조 원도 되는 예산을 공공주택에 더 짓는 데 투여한다고 그랬는데 짓는 것만 예산을 투여할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기존 주택을 지분 매입형이라든지 환매 조건부라든지 뭐 이런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으로 돌리는 꼭 한 건물 전체를 다 매입하지 않더라도 뭐 아파트에 뭐 한 동에 한두 개 뭐 하여튼 매물이 나오는 대로 사람들이 주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량의 주택들을 매물이 나오는 대로 공공에서 다 매입을 해서 그런 것을 환매 조건부나 그 지분 매입형으로 하는 방향은 실현하기가 힘든 부분들인가요? 짓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들은 공급量을 늘리는데 더 빠른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고요. 정말 그게 빠르고 그리고 또 당장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안 내쫓고 인수하면 되잖아요. 세입자까지.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거를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HF라고 하는 HF가 이제 주택연금제도가 그런 거죠. 가지고 집을 가진 사람이 내가 죽으면은 이거 가져가세요. 대신에 살고 있는 동안 연금을 나한테 주세요. 이건데 그러니까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할부로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 주택 소유 통계를 이렇게 좀 보니까 5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의 그 집을 이제 그 사람들이 4개까지는 제가 통 크게 인심 써서 4채까지는 가지게 해주고 5주택 이상은 다 국가가 사들이는 그런 걸로 계산해 봐도 한 50만 원 이상은 확보를 하겠더라고요. 공공임대 주택을 그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지은 게 한 150만 원인데 그러면은 50만 원을 그렇게 확보를 하는데 드는 돈이 50만 원 건설비가 드는 게 아니라 갭 투자처럼 조금만 있으면 돼요. 이미 들어가 있는 세입자의 돈은 얼마 그거는 당장 안 내줘도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3억에 누가 전세 들어서 살고 있는 집이면은 공공이 1억만 주고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억도 조금씩 줘도 되죠. 지금 5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들이 4개까지는 가지고 5번째 주택을 공공한테 팔 때 꼭 일시불로 받아야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얼마든지 이 생계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부로 팔아도. 그래서 그렇게 공공이 매입하는 게 지금은 이제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이제 새로 짓는 주택을 사거나 기존 주택을 조금씩 사는 게 매우 적은 물량인데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재정 팀장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세입자 단체가 굉장히 크고 또 세입자들을 위한 시민 단체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일반 민주주의를 위한 뭐 참여연대라든가 뭐 그런 단체만 좀 있고 세입자 단체도 약하고 세입자를 위한 단체도 없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 세입자들을 조직할 수 있고 세입자를 위한 시민 단체를 뭐 만들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가 민주노동당이 초기에는 뭔가 그쪽하고 관여가 있었는데 최근 한 10년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중앙당에서도 뭔가 이번에는 세입자 조직을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조직이 없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아름아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면 좋은지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공공임대 주민들이 인터넷에 댓글 다는 하나의 유의미한 어떤 시민들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임대나 사회주택이 하나도 없을 때는 세입자 조직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저만 해도 지금 제가 전세를 사는데 세입자 조직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집주인분은 되게 마음씨 좋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괜히 좀 사이가 이상해지려나? 그런 겁이 나는데 공공임대 주택이나 사회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눈치 안 보고 얼마든지 세입자 조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주택과 사회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이게 시작하는 획으로 해서 점점 풀려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경호 선생님 1분 이내에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좀 오늘 너무 전반적으로 딱딱한 개념들을 많이 소개하느라고 저도 좀 아쉽고 이게 좀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하면은 좀 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나 하는 걸 제가 빨리 이제 그 피드백을 보면서 좀 더 설명하든 덜 설명하든 했을 텐데 좀 뭐 이렇게라도 아무튼 설명할 수 있고 주장을 펼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요점은 이제 자꾸 모든 사람이 집을 사야 되고 집을 사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하고도 비슷한 걸 수 있겠는데요. 정상 주거 이데올로기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게 사실은 다 집을 팔아먹거나 아니면 자기가 임대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는 국가나 이런 사회가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이걸 받쳐주고 내가 특히나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뭐 노마드 뭐 유목민의 시대에 내가 한 군데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옮길 수도 있는데 이 선택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뭐 투기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 주거 정책이 짜여졌으면 좋겠고요. 정의당도 이렇게 뭐 물론 나쁜 투기꾼은 때려잡아야 되겠지만 어떤 뭐 누군가를 뭐 공격하겠다, 뭐 때려잡겠다라기보다 이렇게 뭘 보장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이 정말 편안하게 쉬고 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주거 안전, 안심, 안정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